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6월 3일 내일은 집 없는 사람들의 날,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약 30년 전 1992년에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이 만든 날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선 집 있는 사람들 세금 문제로만 요즘 심각합니다. 내 집 마련이 까마득하게 먼 사람들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거 빈곤 해결 과제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이 높아지며 정부의 목표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비리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함께 정치를 해보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곧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 부사관에 이어 공군에서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사경찰이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인데 가해자는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이 내일 마감됩니다. 현재 70% 중반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약 마감 이후에 자녀 물량 접종 기회도 60세 이상에게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60%대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74.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27일 65세 이상 고령층 1차 접종 시작과 함께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접종 분위기가 확산하고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달부터 접종하고 나면은 마스크를 벗게끔 한다고 하고 또 식당 같은데 그런데도 좀 이렇게 시간을 더 늦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약률은 지난달 28일 64.5%에서 닷새 만에 10%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60에서 64세 사이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정한 목표치 80% 달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일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 예방 효과가 100%이며 가족 간의 감염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은 하지만 예약이 마감되더라도 전화나 방문 예약을 통해 자녀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자녀 물량은 60세 이상을 예비 명단 1순위로 올려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내에 최대한 많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백신을 맞춰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미접종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든지 더 접종을 시켜야만 되는 것이 이 1,300만 명 중에서 최대한 고령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야만 우리가 6월이 지나면서 방역당국은 하지만 예약률이 높아 대부분 백신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 백신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접종자가 자녀 백신을 맞더라도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사전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접종 혜택을 내걸고 있습니다. 예약률이 높은 마을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나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독려하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고성군은 사전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사전 예약률이 높은 우수마을에는 마을 수건 사업에 사용하도록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수마을 경로당에 100만 원 상당의 경품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접종자 가운데 매달 추첨을 통해
1,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세계 공룡 엑스포를 고성에서 개최합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집단 면역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병 안 걸리거나 한 것만 해도 주사만 놔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준다 그러면 그런 일이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 늙어도 복 터졌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전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권과 MRI 촬영권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전남과 경기 지역 기초단체도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쟁이 붙자 급기야 선관위가 일부 지자체의 백신 접종 혜택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국민이 예방접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만큼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자녀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병원마다 대기 명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는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병원까지 생겼습니다. 모레부터 전화로는 대기 신청을 받지 않고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화동에 있는 한 내과. 오후 2시가 넘어 코로나19 자녀 백신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4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접종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다가 취소자가 생겨 맞게 된 겁니다. 저 전화 드릴게요. 반대편 보고 계시면 조금 편하거든요. 로또라 불릴 만큼 접종받기 쉽지 않은 자녀 백신을 맞고 나니 감염 걱정이 사라지는 듯 홀가분합니다. 맞기 전에는 떨렸는데 맞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그런데도 예비 접종 명단엔 아직도 70명 넘게 남았습니다. 150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아마 80여 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 70분 이상은 대기하는 것 같아요. 동네 병원마다 대기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는데 대기 신청을 하려는 문의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자녀 백신 대기자가 한 13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위한 예약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정도. 날이 갈수록 계속 대기자 명단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대기자가 500명을 넘어 더는 받지 않는다는 병원도 있습니다. 일단은 예비 명단만 해서 저희는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오늘 오후로 해서 마감됐습니다. 청장년층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민방위 대상 얀센 백신 접종 예약은 불과 18시간 만에 90만 명이 마감될 정도. 오픈하자마자 어제 새벽에 접속을 좀 시도해봤는데요. 트래픽 이런 것 때문에 좀 예약이 불가능했었고 다음 날 오후쯤에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다행히 돼서. 백신 접종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길어진 감염 사태에 지쳐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마스크 쓰고 여행도 못 다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젊은이들의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두는 것도 있으니까.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상반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19일까지는 위탁 의료기관별 접종 예비 명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일원화해 당일 예약 서비스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바일 예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만 60살 이상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비 명단에 계속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에 이어서 오는 5일 얀센까지 들어오면 국내 접종 백신은 4종류로 늘게 됩니다. 효과나 항체 지속 기간이 제각각인데요. 해외 일부 국가와 다르게 국내에서의 교차 접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입니다. 모더나가 추가로 들어온 데 이어 오는 5일에는 얀센까지 도입됩니다. 이달 접종에 쓰이게 되는데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처럼 30살 이상만 맞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젊은 층에서 희귀혈전증 보고가 이어져 접종 나이를 제한한 겁니다.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는 66% 이상이고 남아공 변이나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도 다른 백신에 비해서 나은 효능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염 예방 효과는 가장 떨어집니다. 임상 3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76%, mRNA 방식인 파이자나 모더나는 90%가 넘습니다. 다만 나머지 백신들과 달리 얀센은 한 차례만 맞아도 된다는 장점에 하루 만에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의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국가가 한 80에서 90% 정도 예방 효과, 또 사망자나 입원 감소 효과가 90%가 넘게 나타나고 있어서 효과만큼이나 접종 이후 만들어진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중요한데 얀센은 6개월, 다른 백신은 1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제 추가를 해야 우리가 뚫리는 일이 없겠냐. 다 맞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기만 맞았는데 항체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뚫리는 거 아니에요. 3차 시기를 잡는 거고. 대규모 접종이 이뤄진 미국은 부스터샷으로 교차 접종을 해도 될지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는 1, 2차 교차 접종을 이미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해외 동향과 국내 임상 결과를 분석한 뒤 부스터샷이나 교차 접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세계 평균 접종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12.4, 세계 평균은 한 10.8. 사실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칠 때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착실하게 이제 뭐 언젠가는 따라잡겠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제 속상했던 건데 드디어 따라잡았고, 접종률이 이렇게 착실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제 물량 공급이 충분해졌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0세 이상 예방 접종이 시작된, 그러니까 65세 이상 시작된 5월 27일 이후부터는 예방접종 센터, 보건소,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 12,800개까지 접종 장소 자체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 확보가 되다 보니까 어떤 국내 예방 접종 인프라가 좋은 상황이어서 접종 속도를 빨리 이제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언론 보도 분위기도 좀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집단 면역 달성 불가능하지 않을까, 수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좀 쏙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정부의 목표치 달성에 이렇다 보면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접종 속도도 빨라졌고,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접종 이제 그 예약률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젊은 층에서의 예방 접종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얀센 백신이 일종의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까지 어떻든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자체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는 좀 딴지를 좀 덜 거는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환자도 나오고 혹시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서둘렀는데 이제 내일 예약이 마감된다고 합니다. 목표는 80%까지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뭐 80% 근접하거나 아니면 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어르신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잘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내일까지 상당수가 예약을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정부의 목표가 되는 80% 이상을 예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돼서 예약하신 분들이 필히 접종을 완료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얀센 백신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비군과 민방위를 대상으로 하는 접종 예약에 하루도 안 돼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런 뜨거운 관심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접종의 인센티브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특히 젊은 층들이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모임들을 하고 싶은데 전혀 못했던 상황인데,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이 완료돼서 2주가 지나면 13주 이상이 걸리는데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 하면 되니까 6월 중순만 맞더라도 7월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시점에 이미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제 얀센 백신 맞고 뭐 해외 여행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여름 휴가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젊은 층에 어필을 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1차 맞고 상태를 보고 2차 맞는 거 하고 네. 한번 툭 맞는 거 하고 그래도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희귀혈전증이 조금은 있다고 하던데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희귀혈전증은 이제 미국에서 한 800만 명 맞을 때 한 13명 정도에 발생을 해서 100만 명당 한 3명에서 뭐 참 많게는 7명 정도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그 빈도 자체가 100만 명당 몇 명 수준이니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백신의 이제 예방 효과 자체는 임상 연구 자체는 66% 나오지만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까지 합쳐져도 66%다 보니까 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70에서 80% 정도 예방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의 유효 기간, 그러니까 효과의 지속 기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갈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얀센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가서 언제쯤 부스터샷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추가 접종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백신 종류가 4종류가 네. 되거든요. 해외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백신을 섞어서 맞는 교차 접종이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이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좀 더 수집이 돼야 되기는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전성 데이터 정도만 좀 연구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를 순차적 접종했던 부분에 대한 스페인 데이터 정도밖에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데이터도 중요하고, 특히 영국에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뒤로 1, 2차를 다 다르게 하는 조합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7월 말 중순 넘어가면 이제 항체 형성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정도의 과학적 자료가 확립이 되면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교차 접종에 대한 이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뭐 이제는 서로들 좀 열띤 논쟁도 벌이고 네. 이제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 어떤 차이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 수준이 그러냐 하는 비난도 약간씩 서로 오고 가고, 또 저 같은 경우 예약됐다 그러면 어느 거 맞느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건 좀 하면서 네. 서로 다른 의견들. 근데 이게 그냥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충돌이나 갈등의 이제 원인도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장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인들이 좀 이제 이용을 했던 측면들도 있고, 예. 또한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이 그런 것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예방 접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 이전에라도 뭐 백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교계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줘서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종교적인 특징 때문에 예방 접종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달리하거나 안 맞으려는 분들을 좀 더 돌이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특정 이제 백신 접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가 예방 접종을 하고 격려하면서 접종률을 올린 사례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인들 또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고비를 넘기면 재난 재해 상황에서 어떻게 언론 보도가 해야 올바른 것인가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예. 종교 기관은 종교 기관대로 모여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정치인들 따로 모여서 반성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학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40명을 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주변 학교를 선제 검사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오는 14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4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지켰지만 학생들이 수업 등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교내 자습실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실 간 이동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학년 학생 3명도 감염되면서 학교는 2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들이 보는 6월 모의평가도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작년처럼 저희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는 방법 등을 안내를 같이 드렸거든요. 교육당국은 주변 학교에 대한 선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이 일어난 학교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학교 13곳, 학생 8천여 명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강북구 고등학교에서 800m 정도 떨어진 다른 중학교입니다.
이곳에서도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 4명이 감염되는 등 학교 내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등교 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안한 점이 있긴 있죠.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어른들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 역시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등교 수업 확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정에서 감염이 주로 돼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렇다면은 부모님들 30에서 50대 분들이 접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내 집단 감염 사례를 종합해 방역 대책을 마련한 뒤 2학기 개학 전에 각 학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구에선 유흥주점에 이어서 바 형태의 술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대구의 유흥시설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방역의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바 형태의 술집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종업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종업원과 손님 등 모두 30명이 감염됐습니다.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영업한 데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추가 확산도 우려됩니다. 앞서 대구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등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바는 유흥주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방역 사각지대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총 46건으로 불특정 다수 인원이 밀폐, 밀집된 공원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대구 유흥주점발 확진자도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250명을 넘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단란주점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확진됐고 경남 유흥주점과 관련해서는 2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에서도 유흥업소 2곳을 통해 지금까지 30명이 확진되는 등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칸막이를 두고 면회를 허용했던 요양시설은 대면 면회가 시작됐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경로당이나 양로원도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한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는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가 아니라 직접 대면 접촉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생신을 맞은 어르신을 뵙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립요양원에 계신 오정희 할머니가 주인공이신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1년 반 만에 남편을 직접 만나서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눴습니다. 대면 면회가 시작된 어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의 87번째 생신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면회 시간에 앞서 일찌감치 가족들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91살 윤영식 할아버지는 칸막이 없이 부인을 맞을 수 있게 됐고요. 아직 접종 전인 딸과 아들, 사위, 손자는 칸막이 밖에 자리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찰나 분홍 모자에 노란 스카프를 둔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반가운 마음에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또 할아버지는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건네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무려 1년 반 만에 손을 맞잡은 두 분. 이내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는데요.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남편분 같이 이렇게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손이 시커먼 거 보니까 미라다 마음이 안 좋아. 오랜만에 할아버지 만나셨는데 어떤 말 하고 싶으셨어요? 반갑고 고마워요.
밥이나 잘해줬어. 어떻게 걸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맞춰보니까 훈훈해요. 손이 훈훈하고 마음이 흐뭇하고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만 멀리 갔으면 제주 와서 이렇게 만져보고 안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이 부부의 모습이 접종 혜택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녀들은 아직 백신 접종 전이라서 대면 면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번번이 헤어져야 하는 요양시설의 이른바 칸막이 면회도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자녀분들도 이 아쉬움에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는데요. 자녀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저도 예방접종 예약해놨거든요. 빨리 끝나서 정말 엄마 손 만지고 한번 안아보고 해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엄마 잊어버리지 않게. 네. 따뜻한 체온 느끼고 싶어요. 백신 맞고 그러면은 서로 진짜 손도 만지고 포옹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점점 좋아지면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 하는 거죠. 네. 이럴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올 때. 그다음에 끝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또 더 힘들고 무서워지는데 이제 희망이 보이니까 활기가 이제 점점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양로원이나 경로당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로당을 다녀왔는데 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경로당이 대부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만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최소 1차 접종까지 하신 상태여서 그런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활기가 돌았습니다.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들 조심하자고 그랬죠. 자꾸만 격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뭐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 점점. 심지어 마스크도 뭐 밖에 나가면 딴 사람들 때문에 쓰지 이 실내 들어오면 난 안 써요. 그냥 백신 맞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좀 이렇게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렇잖아요. 우선 기분이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그건 훨씬 낫죠. 노인정에는 웬만큼 다 맞은 사람이 한 번씩 맞은 사람이 있고 두 번 맞은 사람 다 2번씩 맞으시고 그래요. 예. 이렇게 활기도 돌고 그렇다면 앞으로 뭐 미술이나 컴퓨터 같은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이 될 텐데요. 접종 인원이 늘어날수록 혜택도 확대가 되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어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8명이죠. 하지만 만일 할머니, 할아버지가 1차 접종이라도 마쳤다면 최대 10명의 가족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1차 접종의 완료 기준인데요. 네. 접종 직후가 아닌 접종 14일이 지난 뒤가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합니다. 1차 접종자들은 현재 중단된 미술이나 컴퓨터, 요가 등이 중단됐는데 이 프로그램들에 다시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2차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소모임을 만들어서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강습도 가능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앞서 보셨죠.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요. 예. 또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면 국립공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하거나 또 공연장 관람할 때도 입장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또 다음 달부터는 인센티브 2차 조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건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전제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나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예. 또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산책이나 운동을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예. 물론 실외라 할지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의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예. 꼭 만나야 할 분들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꼭 가게를 다시 열어야 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마스크는 뭐 꼭 불편한 게 아니라면 꼭 쓰고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좀 빨리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양시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미 정상회담 때 4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고충을 이해한다는 말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4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 시작부터 주먹 인사가 오갔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4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감사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지난번 광주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또 한미 동맹이 최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공동 기자회견 때 바이든 대통령 직접 지목을 해서 한번 일어서서 소개를 받았던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 같고요.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더욱 협력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인간관계자 경제관계도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문해 주신 덕분에 미국하고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최대 관심사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거론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른 총수들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면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반응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 부회장의 사면 자체를 공감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비리도 조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돼야 한다며 최근 정치 보폭을 넓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조국 사태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렸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예상대로 반성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함께 조국 사태도 통렬한 반성의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야 재판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논란만큼은 당이 나서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공정성 문제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한 겁니다.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기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송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처가 사건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 반성할 건 제대로 하되 반박할 부분은 주저하지 말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기자회견 직후 송 대표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자신을 밟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민주당 안에는 송 대표의 입장 정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지만 내로남불, 무능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 그리고 달라지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자. 침묵을 포함해 공개 사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강성 지지층은 일찍이 송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 불러온 조국의 벽은 이후 대선 경선 국면에서 다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송 대표의 입장 정리가 민주당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그 파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눈에 띄게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행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정진석, 권성동 의원과 각각 회동하며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는 두 중진 의원보다 먼저 만났던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당시 나도 세입자란 연설로 반향을 일으켰던 초선의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KDI 교수 출신으로 평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주력하는 윤희숙 의원을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호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만남에서도 함께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YTN 취재진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함께 발을 맞춰보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윤 의원에게 정치적 호감을 표현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골목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만나 골목 상권 살리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골목 상권 살리기에 청년, 자영업자, 지방 균형 발전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맹 정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윤 전 총장의 대선 밑그림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최근 김무성 전 의원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후보와 김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에 김 전 의원이 이 후보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만남 자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이 후보 라디오 인터뷰 과정에서 김 전 대표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며 회동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예를 들어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뭐 여러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최근에 이제 돌풍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좀 달려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에게 꾸준히 연락 주시고 하시면서 좀 캄다운 해라 속된 말로 그러니까 좀 너무 들뜨지 말고 네, 항상 또 진중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임해라 이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와 김무성 전 의원 두 사람의 과거 사연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의원의 수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수첩에 문건 파동 배후는 K와 Y,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 위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냈던 이 후보의 이름도 보입니다. K와 Y는 각각 김무성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로 김 전 의원과 유 전 의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시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 행정관에게 듣고 김 전 대표에게 전달하면서 김 전 대표가 수첩에 관련 내용을 적어 사실상 언론에 공개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도 이 후보는 이른바 유승민계로 꼽혔는데요. 이 후보가 대학 재학 시절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데다 이 후보의 아버지와 유 전 의원이 친구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거치며 유 전 의원과 정치 행보를 함께 하기도 했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 내용 들어보실까요? 대선 후보 중에 한 분과 특별한 관계 때문에 늘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나온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총리도 저희 아버지랑 동문이신데.
개파 논쟁 속에 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악연도 소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른미래당에서 징계받은 것도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최근 회동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배척하면 안 된다. 겸손이 최고 덕목이다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반대한 적 없다, 환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결론 날까요? 이제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른바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 윤 전 총장과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파장,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드디어 이제 발간돼서 그렇습니다. 시중에 나왔습니다. 관심이 뜨거운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대국민 보고회, 국민들의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젝트의 대국민 보고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열면서 이 책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글쎄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조국 전 장관의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을 받으면서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책임을 얘기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맹공을 가했다라고 하는 오적까지 문제. 등장을 했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의견이 이제 쫙 갈려 있다. 이걸 이제 당 대표로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중간 지점을 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좋게 보면 균형을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어중간하다. 지금 야권에서는 진정성 없는 가벼운 사과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당내에서는 사과 잘했다, 사과 잘못했다. 이 여론이 갈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난감한데 오늘의 사과를 하나의 결말로 딱 끊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과가 또 파장을 낳고 후폭풍이 되고 이게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과를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매듭으로 짓느냐예요. 이 매듭이 풀려 있으면 계속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좋은 징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송영길 대표의 오늘 사과 관련 발언도 세 토막입니다. 하나는 조국 사태라고 당시에 불려졌던 중에 자녀 입시 비리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기득권층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정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아, 돈과 권력이 있는 자제들이 저렇게 명문대를 가는구나. 그래서 이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많은 언론이 조국 캐슬이다 이렇게 또 야당이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들이 정말 특수한 스펙 쌓기를 자기들끼리만 해서 일반 청년들은 꿈꿔보지도 못하는 기회를 가지고 가고 박탈당하는 불공정에 대해서 사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사과고 앞으로 제도적인 혁신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처해 있는 부분에서 법률적 문제는 우리가 거론할 부분 아니다. 법정에서 다투고 유무죄의 결론을 사법당국의 판단을 지켜볼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이 체계 문제죠.
어제 책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이 대국민 보고가 어제 있을 예정이었다가 예. 고심 끝에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기에 사과도 담기기로 했는데 고심이 있었겠죠. 뺄 건가 늘 건가. 담겼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반적 사실로 밀어붙인 과정에서 항변할 수 없었던 조국 전 장관이 결국은 일종의 반론 요지서를 책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겠느냐. 그 정도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게 세 부분의 사과 관련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 사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도의적 윤리적 상황,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이 기존의 사과의 맥을 함께 송 대표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화답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송영길 대표의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예. 수용의 입장을 밝혔고요. 예. 저를 잊어달라, 저를 버려달라, 저를 밟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그냥 국정에 개혁의 일로 매진하고 저는 사인으로 돌아가서 일개 개인으로 이 가족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서 결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은 이게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생겼는데 예. 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론도 있고 또 이제 언론과 야권의 공세도 있고 이걸 어떻게 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하느냐가 네. 관건인 그렇습니다. 날입니다. 자, 아니 총선 때는 또 조국이라는 인물을 네. 앞세워 가지고 표도 얻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또 조국이라는 인물을 네. 밟고 사과를 하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뭐 도의적 정책 책임은 얼마든지 지고 이미 사과도 여러 번 했고 네. 할 건데 다만 사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제 해명을 그렇죠. 해서 좀 나아질지 아니면 이 반발이 계속 커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지난해 총선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대목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180석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조국 전 장관 사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옹호를 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장한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강성 이미지로 친문그룹의 지지를 이제 얻어내면서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들도 일부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았던 의원들도 다수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조국 사태는 뜨거운 감자였죠. 네. 그 전해에 이미 국론이 분열됐다. 친조국과 반조국으로 나뉘었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보층의 이탈도 일부 있었고요. 중도층의 이탈도 있었고요. 그 지난해 총선은 뭐라고 결론이 났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이제 힘을 모아준 국민들의 예. 결과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국 사태는 좀 묻혔다라고 하는 게 총선 평가로 올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내년 대선에서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이제 책까지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조국 덕이냐, 조국 탓이냐 이 문제는 정말 논란이 큰데 한 번쯤은 이걸 꺾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당내 이 분열 때문에라도 대선 상황이 적신호가 들어올 위험도 있습니다. 어떤 논란을 거듭하든 간에 조국 전 장관이라는 카드는 이제 다 쓴 카드고 이제 집어넣을 카드가 됐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카드는 이제 새로 등장하는 살아있죠. 카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슬그머니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효과도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전 송영길 대표 오늘 제일 방점이 찍힌 것은 조국 전 장관 개인은 지금 이거 뭐 정청래 의원이나 많은 의원들이 이제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 만약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을까? 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제 공직을 마감했다든가 예. 서울 법대 교수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자녀 입시, 사모펀드, 뭐 사학 관련 문제, 과거의 정치적 경력 이걸 다 80여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이렇게 다발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멸문지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이 정도로 검찰이 정말 강한 압력을 가했겠느냐. 법무부 장관 이 임명을 막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저항이었던 것 아니냐. 이게 배경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보여지지 않고 조국 전 장관만 보면 나쁜 인물이 돼 있는 건데 네. 송영길 대표 얘기는 그럼 모든 기준을 조국 기준으로 맞춰보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당했던 수사 정도의 강도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도 한번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공정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윤 전 총장 측의 답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답을 내기 전에 네. 윤 전 총장은 그러면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의 그렇죠.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속 만나니까 그럼 입당설이 맞나 보다라는 네네.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상당히 쏠림이 지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흥미로운 주간인 것이 조국의 시간이지만 책의 제목은 윤석열의 공간입니다. 제3지대냐, 뭐 중도냐, 보수냐, 아니면 정말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냐. 근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온 게 주말에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났다. 그 전에 윤희숙 의원을 먼저 접촉했다. 정진석 의원 만났다.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해서 한 몸 던지겠다라는 결의를 얘기하더라. 이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모아보면 국민의힘으로 곧 입당할 분위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결정적 이야기를 한 바가 없지만 흐름 자체로 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그동안 5월에 뭐 정치 선언할 것이다. 중도 이 제3지대를 만들 것이다. 등등 했던 것처럼 이야기들이 다 무색해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옵니다만 맨 마지막에 만난 게 권성동 의원인데 그렇죠. 가장 최근이죠. 나를 만난 게 곧 국민의힘 입당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검찰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뭐 통하는 게 있는데 권성동 의원하고 좀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지역이 강릉에서 만났다는 것도 중요한 게 두 사람 다 강원도 강릉에 외갓집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옆집 소년으로 방학 되면은 만나던 사이였다는 거죠. 근데 성장해서 나중에 검사로 만났고 한 명은 이미 관록 있는 정치인이 됐고 그리고 한 명은 검찰총장 출신인데 대권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만남의 의미는 중요하고 입당이라는 방점이 찍혔지만 처음 접촉한 윤희숙 의원도 윤 의원이 먼저 한 것은 입당을 권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당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의사표현하는 상대가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약간 특이하게도 그 안에서도 흐름이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과 찬성했던 의원으로 구분하면 탄핵을 지지했던 의원 부류로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이 법사위 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제3지대 사람도 부지런히 만나고 국민의힘 사람도 부지런히 만나면 좀 어느 쪽이지 할 텐데 국민의힘 쪽 사람들만 계속 만나니까 일관적입니다. 자꾸 입당 쪽으로 이제 무게는 기우는데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관심 없다.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 봐서 이래 봐서 아는데 이런 의미인지 나는 제3지대를 원했는데라는 뜻인지 묘한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관심 없다. 사실은 국민의힘을 재보선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놓고 바로 다음 날 당을 떠났는데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와 마찰이 있었던 게 나중에 나왔잖아요. 붙잡지 않았다. 기다렸는데 당에서는 이제 돌아오라는 얘기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가지고 제3지대를 건설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 순간 얘기를 여러 차례 하기도 하고 5월에 선언할 것이다. 근데 이걸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로는 나를 좀 찾아와 봐라. 연락해라. 한 차례 연락이 있었다는 얘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 이상 두 사람의 거리는 접근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윤 전 총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동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대선까지 시간도 얼마 없고 정치 경험이나 경력의 문제, 인적 자원의 문제 등등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쪽으로 그 중력에 좀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 관심을 끊겠다라는 입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 행보를 넓히면서 뭔가 주변에서 보좌해 줘야 되는 사람들, 스태프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카메라도 계속 모아지고 메시지도 내야 되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기사화되고 하니까 아마 식당에서 마스크를 안 쓴 채 기념사진 찍은 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왜 방역 지침은 또 안 지키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마 그런 행보들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모여도 사진 한 장이 SNS에 올라가면요. 바로 방역 수칙 어겼다. 마스크 안 썼네. 뭐 4명 이상 모였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또 최근에 뭐 유명 방송인도 카페에서 4명 이상 모여 있잖아. 이거 업무 회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계속 언론에서 짚으면 아주 큰 사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보면 방역 수칙을 일부 어긴 것 같은 사진들이 식당에서 찍힌 게 나왔다가 삭제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대권 주자라면 입당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메시지 팀, 일정 관리 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와 이미지를 구축하는 팀 정도는 둬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그 시사평론가를 접촉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참모진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도 엿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중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지 하루도 안 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지 하루도 안 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검찰단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도 확보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초 후임인 이모 여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사관은 성추행 사실을 군에 신고한 뒤 2달여간 청원 휴가를 나갔다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공군 내에서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하거나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2차 가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지휘관에 대해서도 엄중분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중사에 빈소가 마련된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을 만난 서 장관은 이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딸을 돌보는 마음으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의혹이 없도록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면담을 마친 뒤 장례식장으로 가던 이중사의 어머니는 딸이 너무 보고 싶다며 오열하다 쓰러져 급히 앰뷸런스로 후송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2주 동안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등 국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나섰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공군 여군 사건에 이어서 공군 내에 또 다른 성범죄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사 경찰이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여러 명인데도 가해자는 여전히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있는 공군 전투비행단. 지난달 초 이곳 영내에 있는 여군 숙소에 남성 한 명이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군사경찰대 소속 A하사. A하사에게서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에선 여군들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쏟아졌습니다.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A하사의 범행은 1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고 같은 부대 여자 부사관 등 파악된 피해자만 대여섯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하사는 범행이 적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는커녕 피해자와 분리되거나 다른 부대로 옮기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군사경찰대 소속인 A하사가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고 자리를 옮길 곳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안에서 보직만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그 사이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군사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이가 얼마 안 남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곳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다. 가해자를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로 이후 공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해당 부대 군사경찰대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둘러 분리조치하고 A 하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감싼 군사경찰대 관련자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군 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장병에 대해서 부실 급식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장병 생활 여건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려질 정도로 적은 양의 생선조림. 구사단 격리 중인 병사라고 소개한 제보자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부실급식 사진입니다. 3명이 나눠 먹을 양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건더기가 없는 오징어국 등 부실급식 제보가 끊이지 않으면서 땜질식 처방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 품목을 증량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정된 예산에서 가격이 많이 나가는 육류나 해물류를 증량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에 국방부는 박재민 차관 주도로 장병 생활 여건 개선 TF를 출범시켜 부실급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여기엔 조리병의 열악한 복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육군부대 조리병과 조리병 출신 예비역도 참여합니다. 또 군부대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장병급식 피복, 어머니 모니터링 단원에 식품영양학과 교수까지 포함됐습니다. 군 당국이 육군 부사관학교 후보생 식당에서 시범 운용 중인 급식 외주화를 각 군 훈련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협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되는 군 식자재와 부식 조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 해수부, 조달청 등 범부처 과장급도 TF에 참여합니다. 군 관계자는 TF에서 군 급양 체계와 의료, 병역 문제점 전반을 원점에서 논의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1년도 올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서 내놨습니다. 우리는 3.3에서 3.8로 올라갔습니다. 네.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단순히 순서대로 대충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 7.2, 미국 6.9로 해서 쭉 해서 한국을 지나 독일,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실 지난해에 얼마만큼 뚝 떨어졌다가 올해는 거기에서 얼마나 회복하는가를 제대로 보려면 2020년 확정치와 2021년의 전망치를 더해보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미국처럼 마이너스 3.5로 떨어졌다가 6.9로 확 오르는 데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처럼 8.2까지 떨어졌다가 5.8 오르고 영국은 아예 마이너스 9.8 뚝 떨어졌다가 7.2 오르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맨 끝에 있는 2021, 2020 합친 거의 평균치를 보시면 미국이 제일 낮고 그다음이 우리고 그다음부터 순서대로 쭉 내려오다가 역시 이탈리아가 타격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2020,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아마도 1.5%를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5위고 G20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2위로 등록이 됩니다. 예, 1, 2, 3, 4를 보면은 이런 나라들이죠. 여기에 중국을 따로 얹어서 계산은 해야 됩니다. 중국은 올해 8.5% 성장할 전망입니다.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가 중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려면, 치고 나가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 OECD의 권고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지연되면 안 된다. 백신 접종 계속해서 빨리 끝내야만 된다. 그래야 소비 고용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돈은 계속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풀되 피해 계층에게 피해를 입은 만큼 좀 집중적으로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다음에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OECD가 판단하기에는 그럭저럭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9330님, 코로나 장기전에 지쳐서 백신 접종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음모론자들은 접종 생각을 이제 거두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3920님,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으로 공개 백신 접종하면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5633님, 백신을 맞았다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주에서 늘어나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카페가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커피를 마실 때 다회용 컵을 쓰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은 꽉 차서 넘치고 제주는 또 섬이니까 어디로 옮겨갈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제주도민과 여행객들 모두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보존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